7일 동안 구타당하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에 얼굴 빼고 목부터 발목까지 전체 피멍이 들어있었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이름 혹시 아세요? 이 이름을 서로 알려주지 않고요. 번호만 불러요. 네, 152535, 15 이렇게 번호를 명명해줘요. 본명은 몰라요. 그냥 중국 조직들이 얘를 21호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름은 없어요. 예, 저희 쪽으로 말이죠. 예, 방금 소개한 그 청년 그리고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었다는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제보자는 어쩌다가 캄보디아에 가게 됐던 걸까요? 맞습니다. 지난 3월입니다. 제보자가 일자리를 좀 구하는 상황인데 캄보디아 한전소에 일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해외 체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합격을 했고 캄보디아 프놈펜이죠. 프놈펜으로 가게 됐는데 항공권을 제공받고 갔습니다. 현지 공항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나왔고요. 나왔던 사람이 통역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회사를 가보니까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같이 일한다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곳은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돈 세탁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인 환전소 아니었고요. 돈 세탁하는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여권, 휴대폰 모두 다 그들에게 넘긴 뒤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고 또 출국하려면 여권이 필요한데 이걸 다 뺏긴 거죠. 여기 회사에 도착한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요. 출입증 만들어야 된다. 입사 처리 필요하다. 이러면서 여권, 휴대전화, 통장 정보를 알려달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으면은 우리 일에 일단 협조해라. 2주 동안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사용한 다음에 돌려주고 풀어주겠다. 대신 지금 은행에서 전화 오면 자연스럽게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협박도 했습니다. 몽둥이도 보여주고 또 수갑도 보여주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묶어놓고 내가 폭행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섭잖아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장기 매매의 어떤 공포까지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는요. 다른 한국 사람 6, 7명도 역시 감금된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보자가 했는데요. 이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다 지켰으니까 이제 정말 풀어주나 기대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공항으로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공항으로 가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조직으로 팔아넘긴 거였는데요. 이게 4시간 동안 차로 이동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장기 밀매 조직은 아니었고 이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놀랍게도 이제 몇 달 전부터 한국에서 아주 많이 피해자가 발생했던 군인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있었는데 이거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어제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성공하지는 못했고 성사시키지 못했고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폭행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서 노쇼 사기를 벌인 일들이 최근에 많았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자, 그렇게 제보자는 지옥 같은 시간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감금당한 방금 이 보이스피싱 조직. 여기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목격했다고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1호 청년의 죽음. 자,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7월 말경에 데려온 20대 친구가 죽었어요. 네. 푸돔펜에서 데려왔어요. 한족 2명이랑 조선족 3명이서 가가지고 데려왔는데 7일 동안 구타당하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에 얼굴 빼고 목부터 발목까지 전체 피멍이 들어있었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 이름 혹시 아세요? 이 이름을 서로 알려주지 않고요. 번호만 불러요. 네, 152535, 15 이렇게 번호를 명명해줘요. 본명은 몰라요. 그냥 중국 조직들이 얘를 21호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름은 없어요. 방금 제보자가 얘기한 21호 그 사람이 앞서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했던 그 동생입니다. 자, 제보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얘기 드립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진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못 불리고 서로 이름을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한국에서 와서
번호를 정해주면서 너는 몇 호 몇 호인데 제보하신 분은 2호였고요. 이 청년은 21호였습니다. 근데 이 21호라는 청년은 프놈펜 쪽에서 이제 왔는데 올 때부터 온몸이 다 피멍투성이었고 너무너무 말랐고 특히 왼쪽 다리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다쳐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무슨 일을 당했냐면 여기 오기 전에 그 프놈펜 쪽에서 맨 처음에는 한국에서 뭐 저기 이 프놈펜으로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브로커한테 이제 속아가지고 캄보디아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이제 이런 조직 집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범죄 수익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또 그 브로커가 가로챘대요. 그거를 알고 나서 이 청년은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제로 마약 투약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유족한테 이 가해자들이죠. 이 집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5천만 원을 보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족들이 보내지 못하죠. 그리고 경찰하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2주 만에 숨진 채로 온 것입니다. 예, 앞서 보신 그 안경 쓴 군인 그분이 21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였던 곳의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감금된 곳으로 오기 전에 이미 폭행과 마약 투약까지 당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상황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친구가 일주일 지내다가 밤에 소리를 질렀어요. 뭐 시겠어요. 도와주세요. 병원 보내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막 뒤집히고 그랬거든요. 이게 눈동자가. 그래서 제가 조선족 통역을 불러서 병원 가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조선족 한 명이랑 중국인 2명이 차에 태워서 그 캄포 지방의 응급실로 갔는데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 죽은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안 하고 중국인 가짜 신분을 얘기했더라고요. 경찰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한국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인으로 알려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조직원들이 청년을 중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요, 그곳에 도착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21호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막 숨을 못 쉬겠다, 도와달라, 병원에 보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급하게 통역을 불러서 제보자가 청년을 부축해 차로 옮겼는데 그때 이미 눈이 뒤집히고 몸에 힘도 다 빠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직원 3명이 청년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리고 다음 날 제보자가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건데요.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제보자도 현지 기사를 보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청년을 데려갔던 응급실의 의사가 온몸에 막 멍이 든 채 실려오다 보니까 수상쩍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병원에 데려간 조직원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들이 청년을 중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현지에서도 송진신이라는 중국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송진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 보도에 따르면요, 캄보디아 경찰이 사망한 청년을 통해서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온라인 사기에 사용된 건물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이 건물을 급습해서 감금돼 있던 한국인 10여 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13명에 미얀마인 1명, 총 14명의 조직원이 검거된 걸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송진신이라는 중국인이 사망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국인이었습니다. 21호 청년. 예, 앞서 그 머그샷을 찍었던 그 현지 그 중국인 조직들 모습이 지금 나갔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인인 건 밝혀졌는데 네. 지금 아직 시신이 캄보디아에 있다면서요. 자, 경찰 지금 좀 수사 중이라서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다행히 한국 사람인 게 밝혀진 상황인데 유족하고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근데 이제 유족에 따르면 부검을 하고 부검이 끝나면 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제보자나 유족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계속 중국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제보자 얘기가 없거나 이래 없었으면 끝까지 밝힐 수 없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분통이 터진다고 하고요. 영원히 실종될 뻔한 게 그나마 밝혀진 게 다행이라고 또 하는 상황입니다. 자, 제 이 캄보디아가 말이죠.
이 피싱 범죄가 캄보디아 1년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내수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단속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 피싱 조직들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단속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렸던 뭐 중국인이 관여한 노쇼, 뭐 피싱 사기 다 그 근거지가 캄보디아였어요. 제가 캄보디아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왕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현지에 있는 한인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범죄하러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여러 국가에서 캄보디아로 다 몰렸는데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현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더더욱 나빠지고 지난달 21일입니다. 50대 한국인 남성이 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아주 번화한 그런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도 아주 번화한 곳에 있는 카페에 갔다가 주차한 차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과정에서 중국인과 캄보디아인이 함께 있는 그런 그 조직에게 납치됐거든요. 그 경비원이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조직들을 잡긴 했습니다만 권총 발견됐고 실탄 발견됐고 마약까지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가 굉장히 좀 성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연락을 좀 해봤더니 한인 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대요. 저 이러한 그 제안 받았는데 가도 돼요? 이거 캄보디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진난만하게 그런 글이 올라가지고 교민들이 정신 차리라고 이거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자 정부가 이제 프놈펜 등에 대해서 여행 경보 2단계 여행 자제죠. 그리고 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 사건으로 아주 뭐 그냥 떠들썩했습니다. 네, 일단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6일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에서 이 한국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붉은색 돗자리에 쌓인 채로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2일에 캄보디아에 입국을 했고 지인이랑 같이 여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용의자가 붙잡혔습니까? 네, 바로 금방 붙잡혔습니다. 6일 날 이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피해 여성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천에 대한 지문 감식을 했고 거기에서 30대 중국인 부부의 신원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경찰은 이들의 사진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부럽네요. 바로 저렇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인 남편은 30살, 아내는 39살이었고요. 프놈펜 인근에서 사설 진료소를 운영 중이었는데 이 중국인 부부의 얘기로는 이 피해 여성이 4일 날 병원에 와서 진료소 입원해서 혈청 주사를 맞은 뒤에 발작을 일으켜 숨졌다. 그래서 여성이 숨지자 시신을 차에 실어 옮긴 뒤 유기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진료소라면 뭐가 됐든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해를 하죠. 자, 그런데 거기서 사망을 했는데 시신을 유기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나름대로 캄보디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아마 진료소라는 곳은 캄보디아 시내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과 같은 장소고 지금 시신이 유기된 장소는 그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1시간 정도 가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진료소였다면 진료소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혈청주사 맞고 발작이 일어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면 신고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로부터 떨어진 1시간 가까이 떨어진 곳에까지 저렇게 갔느냐. 뭐 시신이 유기했는 장소도 뭐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지금 바깥에 그냥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맨홀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여행 갔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했다면 사망의 원인 그리고 사망의 이유 그런 것들은 조금 차근차근하게 밝힐 필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정작 캄보디아에서는 저 중국인 부부 용의자들의 사진을 그냥 아무 편집 없이 그냥 공개를 했는데 왜 정작 한국에서는 한국 매체들은 저걸 가리느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만 해도 그 숨진 여성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결국 지난 주말에
알려졌습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다 정도만 밝혀졌는데요. 지금 이제 현지 언론에서 나이하고 실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3세의 한국인 여성 변아영 씨라고 밝혔고요. 이 변아영 씨는 유튜브 아프리카 TV에서 이 진행자 VJ 아영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구독자가 꽤 많아요. 아프리카 TV 구독자는 16만 명,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는 2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명한 BJ인데 3월 달에 본인이 BJ 생활 청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그냥 일반인 아영으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혈청 주사. 자, 그러니까 이 체포된 중국인 부부 용의자, 이 사람들은 일단 이 변아영 씨가 혈청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 자, 일단 혈청 주사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위에 있는 의료인들한테 오늘 오기 전까지도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혈청 주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 제가 파상풍에 걸리거나 디프테리아가 걸리면 저한테 항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면역 항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피해자에게 이렇게 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사를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은 2일 날 여행을 갔고 여행 가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그 병원에 가서 이 혈청 주사를 맞았다는 건데 그러면 가기 전부터 이 병원에 가려고 예약을 했던 건지 아니면 가고 난 다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혈청 주사가 필요했다는 건지 그러면 그게 관련된 혈청 주사를 하기 위한 과연 그 병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돼야 되고 이거는 그 중국인 병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혈청 주사를 맞고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주장이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는 쉽게 좀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 피해자의 포렌식이라든가 병원의 그 진료 교육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중국인 부부의 주장대로라면 일단 의료 사고로 사망했어요. 자기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담요에 싸서 유기를 했다 치죠. 자, 그런데 중국인들 캄보디아 현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캄보디아 싱글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에는 이 변 씨의 시신 발견됐을 때의 시신의 상태를 봤더니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현지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현지 언론 보도까지 된 내용인데요.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목에는 골절이 있었다. 그리고 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인 의사 부부가 폭행으로 숨진 이 변 씨의 사인을 속이기 위해서 뒤늦게 혈청 주사를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캄보디아의 의료 시설 만약 뭐 우리와 비교하면 많이 열악하겠죠.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그 방송인 서세원 씨가 또 의료 사고로 추정되는 그런 캄보디아 현지에서 또 갑자기 사망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 사고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족의 입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께서는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언론 매체의 보도가 나오던데요. 분명히 사람이 억울하게 사망했으면 저는 그 사망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부검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게 정말 의료사고로 이렇게 사망을 했다면 사망이 그렇게 낮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그 가해자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게 저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영사관이 조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외교 채널도 지금 뭐 바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그 수사 결과 등을 공조한다고 했지만 지금 그게 아직 쉽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일단 유족분들은 11일 날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지금 아까 그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폭행의 흔적이 있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사실상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원래 이제 캄보디아 이제 한국 대사관 측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에서 뭔가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주면 우리 외교부하고 경찰청과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뭐 수사 결과 통보한 것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외교부나 나서서 지금
어쨌건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공조를 해서 의문점을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